신기라는 것은 정말 엿 같은 것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실컷 괴롭히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돈 좀 벌어보자 했더니 또 사라진다. 다른 일 좀 해보려 했더니 무당이라고 소문이 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사라진 신기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니 뭐가 적중해야 사기를 치지. 3번 정도 사기를 치다가 걸려버리면 그 동네에서는 더 이상 무당이란 이름을 걸곤 장사를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기를 잃어버린 무당들이 택하는 길은 딱 2개. 산으로 들어가 신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수행화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럴싸하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내 주위에는 전자와 후자를 택한 사람이 각각 1명씩 있다. 전자를 택한 사람은 어릴 때 얼굴 한번 보고 다시는 보지 못한 당수걸음. 신기를 잃어버린 뒤에 강원도 어디 산골로 들어가 20여 년 동안 강물을 받아 마시고 풀을 뜯어 먹으며 수련을 하신 결과 결국 신이 다시 찾아오긴 했다고 한다. 문제는 찾아온 신이 저승사자였다는 게 문제였지만 말이다. 후자를 택한 사람은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될 나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는 10대 후반부터 신이 찾아왔다고 한다. 고등학교 땐 거의 주변에 귀신이 10대 명씩 따라다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할 즈엔 같은 신입생인 줄 알고 귀신에게 말을 건 적도 있다고 했다. 군대에 가서는 자신을 괴롭히려는 귀신들 때문에 잘못 없는 소대원들이 밤잠을 설쳐댔고, 복학하기 전 등록금을 벌려고 막노동을 했을 땐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 중 대부분이 귀신을 봤다며 건설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난리를 피울 정도.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은 귀신들밖에 안 찍혀있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치른 첫날 밤에는 귀신들이 침대 주위에 몰려들어 거사를 치를 수 없었을 그 정도였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버지는 결국 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도 이렇게 된 거 유명한 무당 돼가지고 부적 한 장에 수백만 원씩 받고 팔아넘기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다. 무당이 되어서 개업을 한 아버지는 얼마 안 가 하루에 손님이 20명 이상 찾아오는 유명한 무당이 되었다. 부적은 만드는 즉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쌀뜨물도 5년간 지리산에 전기를 담은 물로 둔갑이 되어 한 바가지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고 팔리기도 했다. 12평짜리 빌라에서 시작한 사업은 6개월도 채 안 돼서 32평 아파트로 옮겨갔고, 다시 1년도 안 돼서 마당 딸린 2층 주택으로 옮겨갔다. 불륜이다 하면 100%고, 서울대 간다라고 하면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고, 당선된다라고 하면 이듬해 양복에 배지를 달고 사과 박스 한두 박스씩을 챙겨오니 아버지는 아주 신이 나서 별것 아닌 장식 같은 거에 수백만 원씩 쓰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즐겼다. 3년 뒤 그 신기가 없어지기 전까진 말이다. 신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졌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점을 치고 있었는데, 흰 종이 위에 거울처럼 보이던 상대의 미래가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표현에 빌리자면 갑자기 정전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어두워지더라 라고 하신다. 몇 개월 동안은 어떻게든 버텼지만 점의 정확도가 낮아지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자 손님의 발길은 싹 끊겨버렸다. 불륜을 의심하는 부잣집 사모님도, 자녀 걱정을 하는 어머님들도 그렇게 사라져갔다.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던 파란만장한 무당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인생이 그리웠던 것일까? 아버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시작했다.
불륜이네. 30대 후반, 화장과 액세서리는 최대한 자제하고 가방은 명품백을 찬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 흠칫한다. 아버지는 실눈을 뜨고 책상 아래 숨겨둔 거울과 천장에 숨겨둔 매직 미러로 이미 여인의 인상차기를 전부 확인했지만 눈을 계속 감축하며 말을 이어간다. 허허, 남편이 요즘 새 여자를 찾고 있어. 정말요? 혹시나. 아주 가까워진 건 아니지만 조금씩 마음에 들어가고 있어. 이건 며칠 이내에 멈추지 못하면 침대까지 그대로 고속도로네. 고속도로야. 어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침대 방향을 바꾸고 매일 아침마다 물 뜨고 남편에게 새밥을 지어 올려. 내가 날 잡아서 부적 쓸 때까지 그렇게 버티면 다시 돌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인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복채를 조심스럽게 건넸고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복채를 받아 주머니 속에 챙겨 넣었다. 사실 30대 중후반 결혼 3년차 이상 부부 중에 80% 이상은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생각한 적이 적어도 한 번은 있다고 한다. 잘 생각해보면 침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는 자연스레 바뀌고 매일 아침 아내가 새밥을 지어 아침을 차려준다면 어느 남편이 아내 생각을 안 하느냐 말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사람들의 교묘한 심리를 역이용해가면서 무당짓을 계속하셨다. 40대 중후반 여사님들이 오시면 10중 8구는 자녀의 대학 문제 또는 남편의 승진 문제 때문이었고 50대쯤 되면 자식의 취업이거나 은퇴 후의 문제일 게 뻔했다. 연령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민들은 정해져 있었고 아버지는 이 점을 파고들어 돈을 벌었다. 전보다 적중률과 수익은 조금 떨어졌을지 몰라도 말 몇 마디와 부적 몇 장으로 남들보다 몇십 배의 수익을 벌어들이니 매혹적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가짜 무당으로 3년 정도 생활했었을 때쯤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의뢰가 들어왔다. 그 의뢰 내용은 간단했다. 어떤 부자가 고층 건물을 싸게 매입했는데 그 이유가 귀신 때문인 것 같으니 와서 퇴마를 해달라는 것이다. 평소 같았다야. 이번 달은 음기가 매우 강해서 또는 지기의 기운이 강한 달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거절했을 거지만 약속한 금액이 1000단이어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하시곤 다음날 바로 출발하셨다. 경기도 어느 도시에 도착한 아버지는 의뢰인의 대리인과 만난 뒤 바로 문제의 빌딩으로 향했다. 보통 이런 의뢰는 의외로 쉽게 끝이 난다. 그냥 빌딩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아무 곳이나 부적을 태워 재를 뿌리거나 쌀을 접시에 담아두거나 아무 말이나 주절주절거리며 방울을 몇 번 흔들고 휘청휘청거리며 귀신을 전부 퇴마했다고 하면 끝인 것이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조금 물러는 계시죠? 알겠습니다. 마침 대리인이라고 온 사람도 어딘가 어벙해 보이는 게 속이기 딱 좋은 스타일이었고 건물도 최근에 지어진 것이라 상당히 깨끗해 보이는 건물이었다. 귀신이 나온다는 조건, 그러니까 유리창이 몇 개씩 깨져 있고 바람이 불면 기괴한 소리가 나며 건물 외벽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 있고 건물 입구가 폴리스 라인으로 덮여 있는 그런 건물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이거 잘만 하면 차 한 대 가격이 꽁으로 들어오겠구만. 아버지는 자신의 기분을 최대한 숨기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다. 건물 안도 건물 밖과 비슷하게
먼지가 조금 쌓인 것 빼곤 대체적으로 깨끗했다. 안내 데스크, 말라 죽어간 화분, 흑자 얼마 달성, 무슨 수상 따위가 써져 있는 플랜카드, 말 그대로 평범한 회사 건물의 1층이었던 것이다. 안 좋은 느낌이 나는군요. 잡기들의 냄새가 펄펄 납니다. 물론 잡기들의 냄새가 나지 않고 그런 느낌조차 들지 않지만 아버지는 재빨리 부적을 태우며 소리쳤다. 대리인은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를 염주를 굴려가며 연부를 외웠지만 아버지는 신경도 쓰지 않고 1층을 돌아다니며 재와 쌀 등을 뿌렸다. 일어나시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고심과에 무가 일고무. 잠시 뒤 아버지는 1층 정화를 마치고 대리인에게 다가갔지만 대리인은 이미 정신이 혼미하여 불경만을 계속 중얼대고 있었다.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구만. 아버지는 대리인을 대충 끌어다 두고 2층으로 올라갔다. 대리인이 저 상태가 되었다 해서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건 좋지 않다. 구석구석 부적이라도 좀 붙여두고 쌀도 좀 던져두고 으슥한 곳에 금줄이라도 걸어둬야 나중에 의뢰인이 확인하러 왔을 때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막 비상계단을 타고 2층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왼쪽 발을 계단에 내딛고 오른쪽 발을 들어 2층 복도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아버지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발은 그대로 땅에 부든 듯이 움직이지 않았고 오른손과 왼손도 허공에 묶여버린 듯 굳어버렸다. 오직 눈 커다랗게 떠진 동공은 잊고 있던 공포에 부들부들 떨리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뇌리에 전달하고 있었다. 보인다. 보인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의 반대편 2층 복도 끝에서 입을 반쯤 벌리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가 보인다. 본능이 지금 말해주고 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아버지의 뇌는 눈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읽어가며 귀신을 처음 본 그날의 공포를 온몸에 전달하고 있었다. 그날도 이런 날이었다. 하굣길의 동네 놀이터에서 본 놀이터 중앙에 있는 커다란 은행나무 줄기에 앉아있던 팔이 잘린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공포를 그 몸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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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엔 잘 돌아가던 머리는 그때의 공포 때문에 마비된 듯 정지를 해버렸고 몸은 다음 지시사항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안 보이던 귀신이 보인다. 없어졌던 신기가 다시 돌아온 것일까? 지금 저 귀신은 나의 존재를 눈치챘을까? 내가 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아버지는 힘겹게 발을 디뎌 2층에 완전히 올라온 뒤 숨을 헐떡이며 귀신을 노려봤다. 고작 발 한쪽, 고작 한 걸음 움직인 것이지만 땀은 온몸에 비오듯 흘러내려 흡사 마라톤을 한 것처럼 옷은 땀에 들러붙기 시작했고 숨은 거칠어져만 갔다. 자,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자신은 무당이다. 그것도 완전 잘나가는 무당. 이런 종류의 퇴마는 처음이지만 귀신의 빙의 되었다던 사람 몇 명은 도와준 적이 있었다. 저 사람 평범한 회사원인 것 같은데. 무릎을 꿇은 상태로 고개를 치켜들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기괴하긴 했지만 정장을 말끔히 입고 있고 주위에 핏자국이나 그런 것도 안 보였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원혼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내 따위가 천도제를 지낼 순 없으니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지나쳐도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지방령이거나
원한이 매우 깊은 영혼이었다면 건물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해를 입혔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간 아버지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래, 애초에 무당이 귀신 보고 쫄 필요가 뭐가 있나? 고양이가 쥐새끼 보고 덜덜 떠는 꼴이었잖아. 아버지는 조금 무섭긴 했지만 곧 그 귀신을 향해 걸어갔다. 귀신들이야 많이 봤다.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지만 어차피 똑같은 귀신. 자신감 있게 그냥 지나치거나 아직 자신이 죽어 있는 걸 모르는 상태라면 대충 말을 넘기면 되는 것이다. 점점 귀신이 가까워질수록 아버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가까이서 그것을 바라보니 검은색 와이셔츠인 줄 알았던 건 피가 튀어 색이 변해버린 것 같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라 다리와 팔이 묶여있는 상태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묶여 구타를 당한 것 같았다. 누가 이런 몹쓸 짓을... 사내는 입을 벌린 채 천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목이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는 것으로 보아 목이 부러져 죽은 것 같았다. 나중에 내가 스님들을 모셔와서 천도제라도 지내주마. 아버지는 너무도 불쌍한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때였다. 고개가 꺾여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사내가 그 상태로 목을 돌려 아버지를 바라본 것이었다. 젠장! 누구야? 차가웠다. 너무나도 차가운 목소리였다. 목소리 자체에 원혼을 담은 것 마냥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였다. 도와줘. 나 좀 풀어줘. 아버지는 뒷걸음쳤지만 도망치진 않았다. 사내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사내가 죽었을 때 느꼈던 감정, 고통, 슬픔, 분노, 가족에 대한 걱정, 그것들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야가 차단된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가해져 오던 그 고통, 아내와 딸아이를 들먹이며 비웃는 사내들의 웃음소리, 너무나도 끔찍했다. 너무나도 잔인했다. 도와줘.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줘. 진짜 죄송한데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것 좀 풀어줘. 당신에게 어떤 도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탁이야. 도와줘. 제발 살려줘. 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고 그대로 온몸을 돌려 1층으로 내달렸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능력 밖의 일을 했다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안단 말인가. 도와줘. 도와줘. 1층으로 내달리는 와중에도 아버지의 귓속엔 계속 그 원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 건물 전체에 그 원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저는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1층으로 내려갔다. 1층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안내 데스크 구석에 대충 치워둔 의뢰인의 대리인이었다. 그는 침을 질질 흘려가며 입을 반쯤 벌리고 눈에는 흰자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도와줘. 제발 풀어줘. 뭐지? 빙이라도 된 건가? 빙이라도 된 것 마냥 계속 같은 소리를 중얼거리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대리인을 보자니 머리가 아찔해졌다. 이 사람은 무슨 죄인가? 왜 이런 곳에 나와서 이런 고통을 겪는가?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아버지는 대리인을 향해 힘껏 주먹을 내려 갈겼다. 두세 번을 그렇게 복부를 내려치니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대리인은 그렇게 기절해버렸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볼 테지만 지금은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절한 대리인을 거의 굴리다시피 해서 건물 밖으로 내보낸 아버지는 휴대폰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일은 실패했고 대리인도 넋이 나가버렸다고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받은 진행비 따위를 전부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차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대리인이란 사람은 다행히 바로 병원에 실려가 무사히 깨어난 것 같았고 귀신에 빙의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 아버진 집으로 돌아오셔서도 계속 그 일을 마음에 걸려 하시는 것 같더니 며칠 뒤 자신에게 내림굿을 해준 늙은 무당과 유명한 스님 한 분을 모시고 그 건물로 찾아가 따로 천도제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2000년도 초반 제 친구의 아버지께서 실제 겪은 일을 이야기로 풀어본 곳입니다.